안녕하세요. 설영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강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다시 교사가 되면 해보고 싶은 수업,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나는 현재 파견 교수로서 미국 유타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내가 다시 교사가 되면 해보고 싶은 수업,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이 제목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교사였다는 것과 해보고 싶은 수업 중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수인 나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프로젝트 학습, 또 프로젝트 학습과 과학적인 탐구, 또 그런 탐구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학생과 외국 학생들, 또 대학생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내 소개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유타주에 있는데요. 유타주 가을 전경입니다. 재미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녀가 한 명 있습니다. 2살 되었고요. 첫 손녀라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부산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파견 근무하여 공부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2년 동안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박사학위를 위해서 미국 브리감영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였는데요. 이제 미국 대학교 전경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나는 부산에서 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이 모습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지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학교에서 소풍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생들하고 야외 활동을 했죠. 내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4년 아주 오래전이죠. 어떤 학생이 나에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호랑이도 있고 어떤 동물 모양을 한 이런 모양의 그림을 자신과 선생님이었던 나를 비유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자신에게 좋게도 했고 또 좀 서운하기도 했겠지만 마음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어서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 프로젝트는 영어 용어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는 뭐 구안학습 또는 과제학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합니다. 장기 탐구 과제. 장기 탐구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 탐구 과제 학습이죠. 장기 탐구 과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라는 거는 좀 긴 기간이죠. 초등학교 경우는 보통으로 우리가 한 차시라고 하는데 40분 단위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2주, 1주, 2주 뭐 이렇게 또 한 학기, 심지어는 또 1년이고요. 장기를 말할 때 성인의 경우는 1년에서 한 10년 정도.
최근에 노벨상 발표한 사람들은 뭐 평생 거의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다고 하죠. 그래서 장기라고 할 때는 이것은 좀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탐구라는 것은 과학적인 탐구를 이야기하죠. 그 과정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과제는 이제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과제라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내어주는 연구 문제 이런 것들을 과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설명한 대로 장기 탐구 과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탐구라는 것은 주로 과학적인 탐구를 얘기하고 또 연구와 유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 학습에서 설명하면서 또 탐구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탐구가 프로젝트 학습에서 핵심 요소이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교 학습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탐구나 연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탐구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과목은 아시다시피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도 이 4가지 영역이 동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4, 5, 6학년 첫째 단원의 제목은 어느 영역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학년 과학교과서의 첫 번째 단원입니다. 아이들이 컵에 병을 따르는 그런 사진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제1단원의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4학년 과학교과서 첫째 단원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이제 과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제시된 것이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입니다. 그렇다면 5학년 교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학년 교과서입니다. 5학년 과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뭔가를 같이 바라보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원 보시겠습니까? 1단원이고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라는 주제로 제 과학 교과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6학년은 어떨까요? 예상하시다시피 6학년 과학 교과서도 이런 실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단어는 제1단어는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과학 교과서는 맨 첫째 단원부터 과학적인 탐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4학년 교과서, 5학년 교과서, 6학년 과학 교과서 똑같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 교과서를 이번에 보니까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모두 과학적인 탐구로 4, 5, 6학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 첫째 단원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선 과학적인 탐구를 소개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초등학생이 어떤 탐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탐구,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요. 저는 출장 다닐 때마다 대체로 이제 서점에 들러보는 편입니다. 한 번은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타임은 세계적인 주간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제목을 보니까 세상을 바꾼, 그러니까 세상을 발전시킨 100가지 아이디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주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순서를 좀 봤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어요. 고대에도 있고 중세, 이제 시대별로 이거 아시다시피 르네상스죠. 이거는 계몽주의 시대고 이제 현대,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몽주의 거의 중에서 제가 딱 그 주제가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바로 62번째 보면 scientific method, 이게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바꿔 말하면 과학적인 탐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가 특이했습니다. 보통으로는 무슨 발명품 이야기 하는데 이런 과학적인 탐구가 세계를 발전시킨 그런 100가지 발명품 중 뭐 또 아이디어에 속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영어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1번에 이게 문제 진술이라고 하고, 연구 문제 진술이라고도 하고, 탐구 문제 진술,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수집, 또 세 번째는 가설 설정, 네 번째는 이제 가설 검증, 다섯 번째는 이제 기록하고 또 실험하고 또 데이터를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다섯 번째 속하고요.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에 기반을 두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이 책의 차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6학년 과학 교과서 차례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6학년 교과서 1단원에 있는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4학년 교과서, 5학년 교과서에서 인용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과학 교과서 첫 번째 단원에서 첫째 차시에서는 탐구 요소 6가지를 제시하고 그 하나씩을 설명해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차시에서는 보시다시피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워볼까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탐구 요소 6가지를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영어에서 좀 비교해 보고자 했는데요. 거의 문제인식도 비슷하죠. 그리고 가설 설정이 우리는 두 번째 있고 영어로는 세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 도출이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교과서 그림을 클립했는데요. 윗부분에서는 과학자처럼 관찰해 볼까요? 라고 해서 이제 탄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서는 과학자처럼 측정해 볼까요? 해서 이제 학생이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학자처럼 분류해 볼까요? 해서요. 새의 부리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류해 보는 겁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좀 뾰족하기도 하고 좀 뭉퉁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것을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5학년 교과서에서는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탐구 문제를 정할 때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사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말할까 좀 염려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탐구 과정을 우리가 준비시키고 연습시키고 또 그런 것을 계속 하도록 하면 나중에 이 학생이 대학교 가거나 대학원 뭐 석사, 박사 과정을 할 때 논문을 쓸 때 상당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 이렇지만 선생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논문을 쓸 때도 논문 연구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연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아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탐구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탐구하는 방법을 잘 이제 익숙해진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훌륭한 탐구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험 계획을 세워보죠.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조건은 다 같이 하고 어떤 것 좀 달라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런 말 연구하시는 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조건을 똑같이 해서 하고 또 달리 처치할 부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실험을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제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실험하면서 기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결과였는지 실험을 결과를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죠.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해석을 했으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이 결론은 탐구 문제에 따른 그 답을 정리해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탐구 문제가 있는데 탐구 문제는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는 같을까 했는데 실험 결과 보면 사인펜의 색깔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보면 분리된 색소가 5가지가 있죠. 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탐구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다시 교과서를 보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된 과학적인 탐구 과정은 왼쪽에 보다시피 6가지입니다. 문제인식부터 결론 돌출까지.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많은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세워볼까요?부터 과학자처럼 예상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실험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과학자처럼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과학책에 보면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 생각해 볼까요? 더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실 때 분명히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면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 볼까요? 이러면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겠죠. 학생들이 의견을 이제 말씀하겠죠. 또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험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지 이렇게 다 써주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데 또 여기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단계를 이제 4가지로 또 방법을 4가지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경우 좀 심한 경우는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선생님들이 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의견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먼저 학생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하면 대체로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또 좀 학생들이 빠진 부분은 선생님이 보충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탐구 역량을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한테 자꾸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탐구 문제를 무엇을 하고 싶냐? 가서는 어떻게 할까? 넌 어떻게 예상하니? 실험 계획은 어떻게 하니?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또 어떻게 결론 내릴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자꾸 학생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답을 기다리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에서 뭐랄까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또는 선생님들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을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문제를 정할 때요, 학생들이 여기 보면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할 문제를 찾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문제인식 있잖아요, 탐구. 그래서 탐구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탐구 문제는 그 문제가 왜 이럴까? 또 이것은 무엇일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이 이제 탐구 문제를 정할 때 교과서에는 어떤 탐구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학생들의 궁금했던 점 중에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탐구 문제로 정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평소에 어떤 일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든지, 또 그 주제와 관련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점이 있었던지를,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탐구 문제를 정할 것을 제언드리고요. 2번째, 가설을 세울 때인데요. 가설을 세울 때 보면 이제 4학년 과학 교과서에 보면 빵 반죽이 부푸는데 찬 곳에 두었을 때와 따뜻한 곳에 두었을 때 부푼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알아보는데요. 가설 설정은 항상 이론에 근거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빵 반죽이 어떻게 될까? 어떤 반죽이 더 많이 부풀까? 이런 것을 학생들이 예상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찬 곳에 두면 많이 부풀 거다, 또는 따뜻한 곳에 두면 많이 부풀 거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정하는데요. 그거를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두고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뜻한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따뜻한 곳에 두면 더 부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고 보면서,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근거를 대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를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한테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찍었어요, 또는 단순하게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 과학적 탐구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어로 된 자료에 보면 collect information 있잖아요. 자료를 학생들이 수집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론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이론의 바탕에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도 어떤 발표자가 또 사람들한테 발표하니까 또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과를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발표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학생들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자기가 탐구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아니면 또 좀 나아가서 궁금한 점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이제 궁금한 점 중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사를 가지고 탐구 문제를 정해볼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울 때 항상 근거를 가지고 현재 이론에 바탕해서 책을 읽어보고 이제 바탕을 세워야 한다. 그 근거 가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 결과를 전문가에게 발표하는 거고요. 선생님들 이 부분이 아까 그 논문 쓰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연구 주제를 정할 때 자기 관심사를 정하는 게 가장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 논문 쓰는 과정, 탐구하는 과정을 이제 추진해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설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한 다음에 가설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배경을 모집한,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탐구 결과를 전문가에게 발표한다는 것은 이제 논문을 심사받을 때 관련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앞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지도를 받고 이제 학자로서 논문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렇게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방법으로 탐구하는 이 방식이 우리가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데 큰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